그러면 소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4년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요. 네, 올해요. 그 올해는 뭐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그 흔히 이제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반기는 캐즘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네. 주가는 늘 선반영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체적인 실적 구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는 또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상반기에도 섹터별로는,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뭐 소재 섹터별로는 뭐 아마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뭐 전해액 쪽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어제부터 그랬는데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뭐 반등한다 이런 이제 전망이 좀 강화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2차전지 섹터는 계속 저거 캐즘 구간이야.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안 오를 거야. 또는 뭐 계속 뭐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쉬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노이즈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 듣고 방심하시면 좋은 수익의 기회를 많이 놓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은 쌀 때 사는 거다. 조정기 때 사는 거다. 음.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오히려 그런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이 나올 때가 오히려 투자에 적길 수도 있다. 이미 그리고 뭐 개별 종목별로는 뭐 바닥 찍고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주가 지수의 바닥과 개별 종목들의 바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 점 좀 이해하시고 2차 전지 섹터도 올해 2차 전지 섹터 전망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댓글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올라가고 또 다른 주식들,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니까 약간 이게 계속 좀 지연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놓쳤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가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데를 갔다가 벌고 와서 다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의 투자 접근법이 네. 저는 굉장히 잘못돼 있거나 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나고 보니 네. 뭐 챗GPT와 관련해서 또는 뭐 이제 반도체 경우에도 뭐 HBM 관련해서 네. 뭐 그렇게 이제 막 주가가 뛰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보이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자기가 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네. 진작에 들어가지 뭘 선대인 말이나 뭐 어떤 배터리 아시나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왜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잘 알면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근데 그 워렌 버핏 하랩이라도 그렇게 하기 어렵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세계 최고의 그 주식 투자 거부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비결은 뭘까요? 그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뭐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옮겨가면서 요령껏 막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나요? 결국에는 실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못 따라잡아요.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걸 다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한 1년 2년 만에 워렌 버핏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하다가 오히려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체로 수익을 못 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게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조사한
바로도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멘텀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그 좋은 종목에 진득하니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률이 대체로 더 낮고요. 네. 오히려 손실을 많이 봅니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후에 와씨 반도체 엄청 올랐는데 뭐 AI주 엄청 관련주 엄청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지나고 나서 누가 말을 못해. 네. 그렇게 잘 알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이 생길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하시지 뭘 선대인 말을 믿고 있고 선대인 말을 믿으라고 했나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믿으라고 했지. 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저는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말하지 않는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할 때 최소 보통 한 2, 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고 할 때 그때 가장 성장성이 강할 종목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게 2차 전지 섹터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비중을 실어서 네. 진득하니 최소 빅뱅 폭발이 이제 일어나는 25년, 26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투자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막 그 양극재나 이런 거 주가 많이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하라고도 하셨고 다 매도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단순히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버슈팅할 때 좀 그리고 수익이 꽤 많이 났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어떤 그 회사의 실적이나 그 어떤 매력도에 비해서 주가가 좀 그 오버슈팅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정하게 수익을 실현했다가 조정이 충분히 안 오면 아쉽지만 이제 그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그 당시에 좋게 보는 어떤 매력적인 종목들의 비중을 다시 실으시면 되고 만약 그 종목이 다시 조정을 크게 받아서 정말 매력적인 구간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 종목을 사시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오버슈팅 할 때도 제가 전량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한 20-30% 정도 그리고 수익 실현했다가 또 조정 오면 또 그 자금으로 더 많이 담으시면 되고 그걸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복을 그리면서 3년, 5년 이렇게 이제 성장할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조정 올 때마다 이렇게 담아두시면 그게 나중에 3년, 5년 후에 그 종목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회비용 운운하시는 분들이 저 갖고 있지 않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은 길목을 지켜서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길목을 지켜서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싸게 나왔을 때 조정을 잘 받았을 때 지난해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엔캠이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수준일 때 또는 득산텍 코피아가 만 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럴 때 그럴 때는 정말 조정을 잘 받았고 근데 전액이라는 게 IRA 수혜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섹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향후에 지금 당장은 죽을 수고 있지만 당장 올드로스만 보더라도 이게 그 IRA 혜택의 그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캡캠이나 틴치 같은 그런 전액 업체들 밀어내고 한국 업체들이 다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혜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적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주가는 많이 빠졌어. 그래서 정말 주가는 착해.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앞을 내다보도 올 들어서부터 실적은 급증할 게 보여. 그러면 이게 바로 길목을 지키는 투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산업을 많이 공부해 두시면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근데 주가는 너무 착하게 싸게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러면 이때가 이제 저희형 고수익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주가가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고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막 2배, 3배, 4배, 5배씩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확 열려 있는 구간. 이런 게 저희형 고수익 구간이고 이 저희형 고수익 구간에서 당연히 비중을 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으니까 자기가 큰 돈을 이렇게 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실은 게 3배, 4배, 5배가 된다. 그러면 1억이 예를 들어서 3억
4억, 5억이 되는 경험을 하고 이런 걸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걸 그분이 주식 투자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이 생기는 거구나. 이 경험들을 누적해 가시면 그분은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노후 정도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진짜 25년, 26년에 이제 빅뱅 폭발이 있으면은 그게 진짜 선반영이 돼서 24년에 진짜 언제든지 주가 이렇게 급등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저는 엔캠이 그 들어가기에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당연히 아니지만 네.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그러니까 진입하는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을 예를 들면 25년, 26년 이럴 때 빅뱅 폭발할 거라는 게 보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오늘자 그 어떤 한 경제지 기사를 보니까 무슨 지난해 에코프로처럼 무슨 실체도 없이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어놨던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쓰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엔캠이 급등하긴 했으나 엔캠이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네. 왜냐?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4,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25년 내년 정도 되면 회사 계획은 3조 6천억. 그다음에 25년 가면 26년 가면 5조 4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회사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물론 회사 목표만큼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근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게 이미 그 기존에 이제 중국의 틴치, 캡캠 이런 회사들이 공급하던 전해액을 이미 이제 그 LG 엔솔하고 GM의 합작사인 그 북미 얼티엄 셀즈 1공장 그다음에 2공장까지 그 엔캠이 거의 다 엔캠 물량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지금 아마 공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걸 공시를 안 했을 뿐이지. 전액은 지금 이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중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걸 맺고 이제 그렇게 공시를 하는데 전액 같은 소재는 사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조달하는 식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안 나오거든요. 네. 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미 국내 전액 업체들이 그 배터리 3사에 그 중국 물량들을 지금 다 밀어내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다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25년, 26년에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북미의 생산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는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만큼 들어가면 엔캠이 그 정도 그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목표치를 잡는 건데 이 목표치가 허황된 게 아니라니까요. 포스코 그룹의 회장님께서 아르헨티나로 출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가요? 리튬 관련된 사항들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리튬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게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리튬이 기본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리튬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광물이고 그만큼 또 어쨌거나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 리튬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구나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앞두고 이 리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IRA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기존에 이제 리튬을 공급받던 그 물론 이제 남미 쪽에서 남미의 염호라든지 또는 호주의 이제 광산 이런 데서 이제 리튬이 주로 이제 채굴돼서 그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갖고 와서 정제련하고 해서 이제 가공해서 공급받는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중국에서 리튬을 대부분 공급받은 거죠. 근데 이게 IRA 규정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걸 그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특히 미국의 이제 FTA 체결국들을 비롯한 우호국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리튬 공급은 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빅뱅 폭발을 향해서 갈 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 뻔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그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만큼 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 거라고 봐야죠. 트럼프 이슈를 하나 여쭙고 싶은데 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나 그러면은 그런 쪽에 뭐 호재성 발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재에 이제 가깝고 막 다 갈아엎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리튬 같은 거 관련해서도 뭔가 덜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전기차 시장은 지연될 것 같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속단하기 되게 이른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뭐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이 아직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지 않은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일단 뭐 지금 계속 나오지만 뭐 민사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뭐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 소송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지금 걸려 있는 소송 건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좀 이게 어쨌거나 좀 연로한 노쇠한 지금 이미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도 이걸 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좀 그 뭐랄까 어필하는 어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막 좀 생동감 있는 인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트럼프도 되게 리스크가 많다. 특히나 이게 그 지난 그 선거 때에 비해서 그 선거 자금 모집이 굉장히 하여튼 동력이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집력이 떨어져 있고 지지도가 떨어져 있다. 이걸 이제 방증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 대선은 까봐야 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뭐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그 트럼프가 집권하던 시기에도 고속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한 시기에도 뭐 동부나 서부의 그런 그 해안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그 주들은 대부분 강력한 그 전기차 보조 정책들을 시행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IRA 그 뭐 세제 혜택을 뭐 철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절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의료보험제도 그 오바마 때 이제 강화했던 의료보험제들을 뭐 철폐하겠다고 그 캠페인 공약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그 지배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바마 케어를 철폐를 못했거든요. 왜? 오바마 케어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트럼프 시절에도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그거 상하이 양원이 공동으로 양당 공동으로 이제 통과시킨 세액공제 혜택인데 그걸 오바마 시절에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1년 연장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비중을 늘렸거든요. 특히 태양광 그 중에서도 이런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걸프만을 비롯해서 이게 공화당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 그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이제 이 산업적으로 성장한 발전원이에요. 그런데 결국 정치적으로도 보면 결국은 공화당에서도 결국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계속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그쪽 산업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트럼프 시절에도 계속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기차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기차도 뭐 지금 트럼프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엄포를 넣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건 선거용 그러니까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뭐 굳이 바꾼다고 하면 뭐 IRA를 뭐 일정하게 수정하고 나서 그 수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일부 뭐 수정하고 나서는 자기 이름을 일단 트럼프판 무슨 뭐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아마 바꿀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려고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그 IRA 세제 혜택의 대부분이 특히 한 60% 이상이 그 공화당이 그 지역구로 있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뭐 배터리 생산 캐파부터 해서 뭐 풍력 태양광 발전까지 이런 게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없앱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오히려 그 저희 연구소 회원 중에 한 분 이야기는 그 IRA 세제 혜택 철폐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한국처럼 그렇게 막 심각한 노이즈가 나오지 않고 뭐 그와 관련한 보도도 별로 없는데 왜 한국에서만 유독 그렇게 노이즈가 심각한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